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이예숙입니다. 젠더혁신센터 주최로 오늘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스마트시티를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시고 여러 가지 관리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지난 3월 24일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 기본법이 개정된 후에 처음 열리는 포럼으로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남녀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과학기술 개발은 과학기술의 데이터와 지식에서 많은 젠더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성의 골다공증을 제때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생명보건의료 분야를 넘어서 얼굴 인식 등 각종 알고리즘에서도 젠더 편향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도 성별 특성이 필요한 주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백희영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스마트시티와 젠더 혁신에 대한 융합연구회를 이끌어 좋은 성과를 내주시고 오늘 포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님을 소개합니다. 백희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희영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저희 젠더 혁신 포럼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스마트시티 에 대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그 바쁘신 시간을 내서 지금 발표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과 양육의 행복한 스마트시티 연구의 진행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지난 2년간 연구회로 운영된 것을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젠더혁신연구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젠더혁신 분석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젠더혁신 분석 지원 사업의 그 과제의 명은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의 수월성 및 실용성 증진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친숙하지 않은 분들께 젠더혁신을 간단히 소개드린다면 이것은 성과 젠더 분석을 도구로 해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식과 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과학기술은 남성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남성적인 시각에서 발전되어 왔고 그것에 인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그 많은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다시 말하면 성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특성이 되겠고요.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태도나 규범이라든지 그런 행동적 특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분석, 젠더 분석이라는 것은 모든 연구와 실험 단계 또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 성별 특성 또 젠더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스마트시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금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지난 10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이루어 왔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그 얼반 지역에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대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생활에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그 인구가 이제 비율뿐이 아니라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의 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그 좁은 제한된 공간 안에 이 많은 인구들이 모여서 생활한다는 것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금 많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ICT 기술 또 그 기반적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원, 기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고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이와 같이 주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면에서 이것을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논의가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젠더 혁신 연구를 2016년부터 수행하면서 저희가 그 느꼈던 문제 또는 이제 저희가 평가를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토의하면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 젠더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인문사회적인 그런 것으로 여태까지 쭉 우리나라에서나 또는 국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과학기술 분야에 적용한다는 것이 이제 주로 그동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인문사회 융합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사회 융합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오늘 지금 발표 드리는 스마트 도시가 그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참여 연구진도 좀 더 그 과학기술 분야와 함께 인문사회 분야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같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여러 번의 포럼이라든지 또는 세미나라든지 토의회 같은 것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결과로 작년 말에 연구 총서 중에 두 번째로 출산과 양육의 행복한 스마트 시티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밑에 그 링크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 목차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1부에서는 그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기술, 기반 기술. 근데 사실 저희가 스마트 시티 하면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적인 측면, 그 과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개별적인 기술들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를 않고 그거는 저희는 좀 더 이제 처음에 이런 융합적인 시각,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이 융합해서 있으면 스마트 시티를 본다는 이런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함께 그 기술 변화 트렌드,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시티에 대한 스마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또는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적절한 스마트 시티 사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제2부에서는 그 스마트 시티에서 젠더와 삶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젠더 문제, 그것을 특히 돌봄의 프레임에서 그 사례적으로 시행한 세종시의 사례와 그 다음에 삶의 질의 균형,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사회 문제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뽑은 것은 출산과 양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산, 인구 감소의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스마트 시티에서도 당연히 사람들이 출산과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개발로 하남시 보건소와 함께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럼에서는 저희가 각 부에서 한 분씩의 연사들을 모셨고요. 세 분의 그 발표와 그다음에 나중에 질의응답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준비해 주신 분들과 함께 그동안 2년 동안 포럼에 참여하시고 또 특히 그 바쁘신 중에도 사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남시 보건소, 그다음에 또 그 짧은 시간에 만들어 주신 우리 그 업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연사로는 저희가 엄석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께서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양력은 그냥 간단히 보시고 우리 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희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발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면을 준비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추진되어 왔지만 또 뭐 UCT라든지 다양한 개념화에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은 이제 공학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었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또 살기 좋은, 또 스마트 시티에서 사는 시티즌들이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융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발표의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도시에 대한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아마도 최근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트렌드 하에서는 정보기술이 가장 중요한 어떤 동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보기술을 봄에 있어서 접근함에 있어서 기술 결정론적인 또는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시각보다는 기술이 열어주는 가능성과 기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회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제도, 또 매니지먼트적 관리,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동기, 이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균형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또 때로는 상보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스마트 시티의 구성과 운영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발표에서는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각각 조금의 같은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지만 조금의 뉘앙스가 다른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다차원적인 논의를 한번 좀 쭉 펼쳐드리고 그 이후에 스마트 시티를 구성함에 있어서 또 운영하면서 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한가의 부분을 사회과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하고 또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은 정보기술 기반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제에도 스마트 도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 도시법에 따르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 정보통신 기술들이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제 기구에서 이와 같은 접근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단일한 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굉장히 넓게 보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정보 기술 기반의 또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강조하시는 학자들이 있고, 또 스마트 도시를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라든지 또는 경제 위기 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스마트 시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정보 기술들을 도입하고 활용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또는 산업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서로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각들은 뭐 다양한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스마트 시티를 정보 기술과 도시의 결합으로 본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시각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큰 구성 요소를 기술, 그리고 인적 자원, 그리고 제도로 구분하고, 기술은 기술 융복합, 그리고 인적 자원은 어떤 혁신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들의 결합, 그리고 제도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과 인재,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결합해서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마트 시티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측면을 포괄하는 삶의 질 향상, 또 경쟁력 증가, 지속 가능성 제고, 이와 같은 논의들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기술과 인프라, 혁신성을 가진 인적 자원,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수단으로 하는 도시 내 각 부문별 도시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보 인프라라든지 또는 데이터가 오고 가고 어딘가 모이는 데이터 허브가 이 도시의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이런 그 인프라와 데이터 허브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서비스에 정보통신 기술의 어떤 힘을 입혀서 좀 더 빠르고, 또 좀 더 정확하고, 또 좀 더 능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서비스들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붙여서 스마트 모빌리티니, 스마트 그리드니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도 이미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듣는 예는 이제 택시 서비스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논쟁을 거친 후에 택시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택시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제가 이동하는 서비스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이 우리에게 어떤 부가가치를 주는지를 한번 인식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점은요, 사실은 스마트 시티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의 역동이다라고 보고 그 속에 위치하는 도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세계에서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가상세계로 연결되고 그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또 시뮬레이션에서 현실세계를 다시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 운영이 이런 큰 프레임 속에서 운영될 때 우리는 스마트 시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다른 시각들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스마트 공장의 개념으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 사회 부문으로 연결되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시를 모델로 해서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실제 세종시가 있다고 하면 세종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 그리고 세종시의 도시 인프라, 그리고 각종 행정 서비스,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가상 공간에 이런 가상 도시를 일종의 만들고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상 도시로 만들고 여기서 다양한 정책적인 조합들을 실험해 본 다음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현실에서 직접 그 정책을 한번 수행해 보고 그 데이터를 다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어서 계속적으로 선순환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의 결합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신 것 같은 로봇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요. 아울러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이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거대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특히 가상세계에 모이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제적이고 기존의 행정 서비스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정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지요라고 하는 추천하고 또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몇 가지 예를 들면은요. 한국에서는 이제 임산부 온라인 신고 및 맞춤형 정보 제공과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기존에 임산부들께서 모바일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동 특화 정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사회보장 정보들을 활용해서 위기 징후의 아동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부터 1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고 또 일부 아동 학대 징후가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시각은 미래 정부로서의 스마트 시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국가라고 하지만 앞으로 스마트 시티의 수준으로 국가들이 변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국가는 지금과 같은 어떤 국민국가 형태가 아니라 스마트 시티들의 연합으로 볼 것이다라고 발전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기대 효과도 크고 하지만 실제로 구축을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토론토시의 경우에는 구글의 자매 회사인 스마트 워크 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구글의 기술력을 가지고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지연과 또 논란 속에서 2020년 5월에 급기야 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비드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그다음에 구글이라고 하는 큰 IT 기업이 과연 이와 같은 공공적인 활동, 정책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심과 의혹이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기술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 즉 융합적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이루어져 온 내용인데 참 쉽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런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코 쉽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또 기존에 없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으며 또 각각의 국가나 사회의 맥락적인 요인들과 결합하면서 한 사회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다른 사회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라는 주장들이 최근에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더더군다나 도시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 연구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진화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도시 연구에 결합되어 있고 그런 의미는 도시 그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연구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정보 기술도 중요하지만 프라이버시라든지 시민들의 기술 수용도도 중요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정보 기술이 가지고 올 현상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사회적 충돌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죠. 그런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부담이 되면서 정책의 실패 또는 지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AI의 도입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AI로 인해서 나오는 분석 결과가 혹시나 공정하진 않지 않은지 또 AI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은 스마트 시티의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나타나겠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스마트 시티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고약한 문제다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나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적 요인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오히려 시민들의 삶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정보를 받아 안음으로써 좀 감시 사회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유럽 같은 데서는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 시민들을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리도 모르게 시민들 개인도 모르게 어떤 편향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과 걱정,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기술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다양한 시각들이 필요하겠다. 즉 인공지능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버넌스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기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이 활용되는 사회의 제도적 특성, 행위자적 요인,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융합적 접근은 스마트 시티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 문제 또는 구조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스마트 시티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각들 중에 하나가 젠더적인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여성이나 남성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서비스 수혜자로서 볼 수도 있고 또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 구성자로서 또 여성과 남성을 볼 수도 있겠죠.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스마트 시티가 모두가 행복하고 또 평등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젠더적 관점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빨리 말씀드렸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의 이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스마트 시티와 젠더인데요. 특히 이제 돌봄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세종시가 조성될 때 동료들과 함께 생활권 중 하나인 2- 생활권 새롬동에 이제 여성 특별 설계구역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었고, 오늘은 이 특별구역에서 스마트 시티 실천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엄석진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데이터와 지리적 위치가 합쳐진 어떤 정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누락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오늘 얘기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작동하는 범위로 보통 얘기되는 것이 이런 6가지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안전과 이동과 에너지 환경 그리고 일상 지원,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젠더 문제와 연결을 해보면 지금 그 AI를 좀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해프닝이죠. 흑인을 고릴라로 이렇게 잘못 레이블링하는, 결국에는 기계가 가지는 어떤 한계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컬렉션에서 누락되는 그룹이 굉장히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right to the city, 이런 도시권에 대한 얘기처럼 스마트 시티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바텀업으로 피드백이 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고려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다들 고민 중인 중요한 현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아까 엄석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콜로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앞선 나라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더 인간 위주로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을 돕는 위주로 가고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가고 있고, 조금 후발주할수록 기계에 많이 의존한다, 이런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 블랙박스 속에 코딩과 알고리즘을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자의 굉장히 편향된 어떤 시각으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고 그다음 시나리오를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로까지 치닫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스마트 시티도 실은 그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데이터가 누락되는 문제가 곤란한 것이 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이렇게 다 데이터에서 빠지게 된다 할 때 이거는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누락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새 그 핫한 책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구체적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 장소에서 구체적 시간대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내린 구체적 결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을 어떤 한쪽에서 가져가고 어떤 쪽에서 그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의 맹점이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이걸 젠더 프레임으로 바꾸는 순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제가 2가지를 예로 들자면, 스웨덴의 작은 도시에서 항상 제설 작업을 할 때 우선순위가 메인 스트리트였다. 출퇴근 위주의 차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주체로 본 거였죠. 그런데 이걸 좀 뒤집어서 평소에 노인이나 아동을 동반한 여성들이 보도를 이용하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거를 한번 우선순위를 바꿔봤대요. 그랬더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제 부차적으로 낙상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적인 시각을 젠더 시각으로, 돌봄 시각으로 바꿨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중요한 예입니다.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유럽 공항의 부대 시설들이 보통 거기 비즈니스 트립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여기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여행이 또 여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시각을 바꿔보니까 오히려 제공해야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잠깐 애를 뭐 좀 씻길 수가 있는 데가 있는가, 좀 힘든 우리 노약자들이 잠깐 뭐 좀 더 들어가 있을 곳이 있는가, 뭐 화장실이나 휠체어 빌리는 데나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게 그동안 어떤 의사결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이만큼 이제 맹점을 드러내게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보통 이렇게 그 지리학자들이 분석을 했을 때 남성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는 반경에 비해서 돌봄과 관련한 여성들이 움직이는 범위가 훨씬 크다. 근데 결국 스마트 시티의 그 스코프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다라고 하면은 케어, 워크, 홈 이런 정말 가장 중요한 여성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가 지원하느냐 어쩌냐 여부가 그 성패를 가늠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유니세프에서 얘기하는 아동 친화 도시나 WHO에서 얘기하는 고령 친화 도시나 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그 대상에 주목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사실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돌봄을 주로 부담하게 될 여성에게 주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필수 공간 전략으로 이제 집중의 원칙이라든지 허브를 네트워킹 한다라든지 안전한 교통 결절점이라든지 자연 감시를 작동시킨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주로 전략으로 언급됩니다만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 연동해서 보면 결국에는 돌봄과 이동, 돌봄과 안전, 돌봄과 일상 지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서울 세종시의 2-2 생활권에 주목하여 이 스마트 시티의 가능성을 보겠다 했는지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2-2 생활권에 여성 특별 설계 블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세종시는 각 생활권마다 특화 전략들이 하나씩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시범 도시로서 뭔가 좀 리드하자는 입장이었던 건데요. 그걸 사전에 그쪽에서 살게 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그것들을 저희들한테 그 이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팀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플래닝에다가 이제 얹혔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돌봄 관련된 시설과 그런 요구였다. 편의성에 대한 요구였다. 이런 거를 알게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플래닝을 제안한 다음에 그런 돌봄과 관련한 일상의 루틴을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이 지금 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시스템이 얹혀질 때 얼마나 이것이 일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적의 사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지금 애를 제일 많이 낳는 시로 돼 있습니다. 서울이 참고로 2.4, 가구 원수가 2.4인데 저희가 3.14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죠. 그래서 전국 최고 출산율인 이 세종시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스마트 시티 작동 방식의 이런 작동 방식이 돌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언급됐던 얘기를 잠깐 여기 써놨는데요.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그리고 범죄 예방 설계나 무장애 설계, 친환경 설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검토된 다음에 도시 구조, 공원, 도로, 보행로, 주차장, 뭐 각각의 시설 이런 것의 현안들을 이제 드러내서 그걸 유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검증까지 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2 생활권이 여기 있는데요. 실은 이 많은 생활권들이 다 각각 특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성 특별 설계 구역으로 만들어진 곳은 이곳에 있었다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특화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뭐 그린, 스마트, 밸런스드, 우먼 프렌들리, 배리어 프리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가장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생활권에 도로 하나를 설정을 해서 모든 돌봄 관련된 것들을 거기다 이제 붙여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로를 향해서 생활가로가 되면서 세프티드, 그러니까 그
크라임 프리벤션 스루 인바이러먼털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범죄 예방 설계를 가능하게 해서 현재 그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다른 생활권 대비 완연하게 야간 시간대 여성들의 거리 이용이 많다. 거의 이제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면서 여기에다가 잔뜩 넣은 그 인터랙티브 CCTV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안했던 사실들에 기반해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이것이 아까 뭐 디지털 트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것에서 의욕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기본이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드론으로 음식을 딜리버리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2022년까지 자율주행 차는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곳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성 친화, 아동 친화, 고령 친화, 가족 친화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연동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여성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성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타다 같은 우리가 그 공유에 관련된 차량 이런 서비스가 애를 데리고 있거나 노인을 데리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그 엮여질 수 없는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같이 나와 계시는 이혜숙 교수님이 그 연구진으로 참여한 이 스마트 그 오토노머스 카에 대한 이 연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제일 거부감이 많은 그룹이 누구냐 했더니 고학력 여성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세미나에서 했더니 남학생이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여자들이 그 좋은 걸 싫어하냐. 제가 판단하건데 이건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그 판단이 이렇게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그 중요시 여긴다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 오히려 생명이 없는 거를 사고가 날 경우에 어떤 식의 판단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AI가 잘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스마트 그리고 이 자율주행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이것을 피한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도시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잠깐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심을 수 있는지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여성 친화 블록을 만들겠다고 뒤늦게 연락이 와서 이제 투입이 된 경우인데요. 보면은 여기에 각 하우징에 근린 생활 시설들은 다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던 그런 식의 플래닝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주변을 도는 커뮤니티 그 코리더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바깥으로 다 빼내서 이 가로를 활성화시키는 게 범죄 예방 설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비는 그 방과 후에 비는 상황이 밤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을 바깥으로 빼서 이거의 일부를 이루도록 해준다라든지 녹지에도 이런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푸드 트럭 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제안을 했고요. 무엇보다 촘촘한 간격으로 그 대중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24시간 시설과 페어링되는 그런 스팟들을 안전존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다 반영하여서 지금 바뀐 것으로 이제 마지막에 제안이 됐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가로 안전존. 우리가 항상 누구를 그 돌봄의 대상을 동반할 때
이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있었으면 하는 시설들입니다. 바로 간이 쉘터나 화장실이나 바퀴 달린 것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24시간 시설과의 페어링으로 안전하게 느낀다라든지 잠깐 정차해서 거기서 픽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됐었고요. 학교 커뮤니티 복합화 구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시설들을 바깥으로 빼서 거기에 항상 안에 있으면서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감춰져 있던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자 이런 것들이 얘기됐었고요. 특히 그 녹지에 시설들을 못 넣게 되어 있는 그런 그 맹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한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제안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여성 특별 설계구역 연구진이 투입되기 전에 있었던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내용들을 저희가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이렇게 나눠서 가이드라인에 쭉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이제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미시행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결국에는 누군가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이제 6가지 원칙을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넣은 바가 있습니다. 작게 나누어서 소규모로 분절시켜서 생활 가로성에 이제 배치하게 될 때 훨씬 더 생활 밀착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다음에 높이지 마라. 그래서 3층 이하로 연도형 상가로 하는데 생활 가로와 시각적 연계가 가능한 범위와 스케일로 될 때 그 자체가 그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사람들이 서로 마주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공동체 의식이 진작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라는 것이 내추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해서 그쪽을 피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때 오히려 의도했던 대로 도시 설계를 만들었던 대로 이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돌봄 관련 액티비티가 24시간 시설과 페어링되는 상호 지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커뮤니티 시설의 이제 공유 이런 것을 주장을 해서 가족이 함께 와서 이제 공동 돌봄으로 어느 시간대에 픽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교통 수단 주변에 이런 것들을 좀 집약을 시켜서 환경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반영을 시키지는 못했고 상당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어린이 시설, 노인 시설, 주민 커뮤니티 시설, 여성 가족 시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진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게 교육청에 그 협조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제안한 다음에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이것이 더 괜찮아졌다라는 거를 검증을 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은 각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나이대별로 저희가 이제 인덱스 인터뷰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이렇게 좀 나눠서 해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받았던 계획안에서는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어서 이 총 이동거리도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고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조각조각 나는 그런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학교에 모아놓고 이제 대중교통수단에다가 바로 붙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단 액티비티 숫자도 확실히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 쭉 해보니까 훨씬 더 일찍 한 1시간 반 정도 절약된 시간으로 귀가가 가능하더라. 이 취업주부한테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전업주부도 도움을 받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본인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됐다는 걸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 부분이 계획으로만 끝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때 스마트 시티의 시스템과의 접목에는 굉장히 열을 올렸더라.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뭐 이 정도의 그 안전 특화 거리에 한정되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생활가로와 연동된 이런 돌봄 시설과 연동돼서는 어떻게 스마트 시티가 잘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된 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주간 시간대고 야간 시간대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생활가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에 야간 시간대에도 여성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만든 아주 중요한 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설들이 다른 곳에는 없는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결국엔 여기가 지금 제일 부동산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만큼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곳에 우리가 스마트 시스템을 넣는 것이 돌봄을 지원할 것인가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여기에 머물러서 뭔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스마트 시스템을 입히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도착 정보나 대기 오염 정보, 날씨 이런 생활 정보뿐만 아니라 온열 환경도 조절할 수 있고요. 실은 우리가 이제 여성의 돌봄 관련하여 체인 트립을 많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분산돼 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식으로 하루해가 다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런 버스 정류장의 절대 수의 확보가 중요한데, 실은 여기서 제한된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설치가 됐고, 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민원 사항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단축해서 쉐어 서비스나 헤일링 서비스, 그리고 자전거, 휠체어 등으로 이렇게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치된 버스 정류장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을 볼 수 없고요. 학교 설계 특화존에는 어떤 것이 가능할까? 저희가 제안한 거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통학로에 RFID와 연계되어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을 엄마들에게 아니면 돌봄 주체에게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전달해 준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 서비스 정도, 요새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해주는 그런 정도의 것도 지금 액션이 취해지고 않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복지 연계 돌봄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찾는다라든지 교통 속도에 대한 어떤 카메라 설치로 그것을 이제 워닝이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 계획에서 교육 관련 스마트 시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의 장으로 이것이 쓰일 때 뭔가 예약 서비스나 그런 커뮤니티 시설 서비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드라이브 스루 존을 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시간 절약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보여드린 시뮬레이션이 그것에 기대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드라이브인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사일렌트 오더 이런 거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는데요. 저희들이 제안했던 거는 이제 음식물 구입이나 은행 업무, 행정 업무 처리, 택배 보관, 무인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얘기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차량 인식 시스템과 연동해서 실은 스마트페이로까지 휙휙 지나가면서 할 수 있게 오더도 미리 하고 적정한 곳에 가서 바로 픽업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의 잠재력을 10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야간에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녹지존에 우리가 안전연계 돌봄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민카드 같은 것과 같이 연계해서 돌봄 관련 기구나 아니면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이를 돌보는 아빠들이 이제 수유실 같은 데를 사용을 못해서 화장실에서 아이가 우유를 먹이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산책길에 누구라도 들어가서 이런 것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학로의 RFID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은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언제라도 그런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계셨습니다. 그래서 RFID 연계 시스템을 산책로에다 심는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유실이나 가족 화장실을 연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CCTV가 지금은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소리가 감지됐을 때만 이렇게 줌해서 작동이 됩니다만은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캐스팅이 된다라든지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야간 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아닌 곳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워닝을, 알람 사인을 보낸다던가 해서 여기는 안전한 지대구나 아니구나, 이런 어떤 가상의 바운더리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돌봄 지원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주축이 되고 있는 생활가로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돌봄 시스템은 지금 뭐 맘스클럽, 맘앤 키즈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먼 패밀리 이런 시설들을 제가 마킹을 해놓은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체인 출입의 비능률적인 동선 축소를 목표로 한 이런 드라이브인 시설과 함께 작동된다 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공동체가 돌봄이라는 명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고요. 이런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 세종시의 제한된 구역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금 이렇게 저출산 이런 문제,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에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참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위한 스마트 시티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포용적인 스마트 시티라는 건 어떤 것일까? 제가 이제 몇 개 예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성동구에서, 서울시 성동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스마트 정류장입니다. 여기에 그 뭐 와이파이 존은 당연하고 뭐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 정보로도 공유되고 있고요. 좀 날씨가 굉장히 힘들 때 속에 들어와서 쉴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초구에 있는 공원에 굉장히 노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에코쉼터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시에 연락을 할 수 있다라든지 뭔가 여기서 속에서 안전 대피 시설로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예가 되고 있고요. 이제 네덜란드의 경우에 제한되고 있는 몇 가지는 음식 배달하는데 드론을 쓴다. 이거는 꼭 음식 배달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갑자기 심정지 위험이 있는 이런 비상 그런 이머전시에 드론으로 바로 그 키트를 보내주는 그런 따뜻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당신 지금 여기서 기름 안 넣으면은 아마 곤란할 걸. 지금 이게 라스트 스테이션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차에다가 그 경고 사인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상을 도와주는 스마트 시티의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가 포용적인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다 포함하고 결국에는 이런 돌봄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가 더 바람직한 도시다라는 어떤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특정 젠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용카드, 스마트폰 이용자 이런 식으로만 데이터가 콜렉팅 되고 있는 상황이 민간에서 이것을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것을 팔고 이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젠더 혁신이라는 어떤 시각으로 젠더 인클루시브하게 간다. 이렇게 해서 돌봄을 위한 포용적 스마트 시티로 가게 된다 할 때 이것은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사회다. 결국엔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A에서 다시 뭐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옥선화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스마트시티 사업 사례 개발을 발표하겠습니다. 사업 사례 개발을 위해서 저희는 먼저 스마트시티에서의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스마트한 환경이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스마트한 일상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관련 과제들을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저희는 저출산 현상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산 지원에 도움이 될 사업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선택된 사업 유형은 개인 특성에 맞는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맞춤형 앱 개발입니다. 사업 사례 대상은 이용자와 지속적 접촉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젠더혁신센터와 MOU를 맺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의 이용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 제시된 각국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이 눈에 띕니다. 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그런 그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서 특히 주민의 이익이라든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의미 있는 삶이라든가 완성된 도시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도시, 또 주민들의 삶의 질, 이러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OECD에서 BLI 지수로 제시한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관적 웰빙으로서의 삶의 만족도는 그래프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영역별로 편차가 커서 기대 수명이라든가 과학 영역의 학생 역량 같은 것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지난 10년간 우리의 1인당 실질 GDP는 28.6% 증가했지만 국민의 삶 종합지수는 11.8% 증가에 그쳤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종합지수를 영역별로 보시면 표와 같습니다. 교육이나 안전과 같은 영역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지만 주거나 고용은 약간 증가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관련된 것은 심지어 마이너스, 즉 감소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지역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 지표에 들어가 보시면 지역별로 삶의 질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세종시가 최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림에서 연한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평균보다 낮은 그런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사회통합 영역에서의 삶의 질에서 삶의 만족도 측면을 보면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단연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그러나 사회통합 영역 중에서 다른 주제 영역, 특히 유아와 노인 부문에는 세종시의 시설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시설이나 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특히 앞서 마이너스를 보였던 가족관계 만족도 같은 경우에서도 세종시는 단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 대구, 부산과 같은 대도시가 평균보다 낮은 그런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관심이 많은 여가생활 만족도도 역시 세종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전북, 충북, 대구, 부산 이런 지역들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스마트 시티로 갈까요? 스마트 시티 환경 조성에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중에서 해결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임신, 출산과 육아 지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개별적 필요를 지원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작전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임신, 출산과 육아 과정 지원 앱을 스마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생각이 이용자들과 격차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할 필요가 있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의 맞춤형 서비스 탐색을 하남시에서 했습니다. 하남시의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해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보름간입니다. 총 응답자는 347명입니다.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저희의 주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이 부분이 개인정보 제공이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어서 활용도가 낮을까 봐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1.2%,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3.5%를 보여주고 있어서 85%가량이 활용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맞춤형 임신, 출산, 육아 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앱 로고는 임신한 엄마와 아기의 그림입니다. 하남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은 하남 아가랑으로 명명했습니다. 앱 개발의 배경과 목적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의 삶은 스마트한 환경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스마트한 일상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말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인 임신, 출산, 육아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탐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기관별 사업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별 수요자가 적절한 때에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찾아보고 필수 정보를 인지하고 정보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용자들을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지원 정보가 많은 것은 대부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들을 일일이 찾아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해서 지원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무 바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양한 지원과 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수요자가 시기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와 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필요한 지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맞춤형 임신, 출산, 육아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앱 이용 대상자는 임신기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신, 출산, 양육기 부모입니다. 이 시기는 변화하는 삶에 적응을 하고 출산 및 육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료적, 정서적 지원 및 육아 관련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초산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 육아라는 새로운 경험에 잘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와 이를 활용하는 범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원 사업은 나열적이어서 선택 과정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각종 지원 사업과 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개인정보 맞춤형 개인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기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과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내 상황에 맞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는 4가지로 정했습니다. 사용자 이름, 이것은 카카오 아이디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엄마의 생년월일, 그리고 아기의 생년월일입니다. 아기는 여러 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선택 정보는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면 맞춤형 정보의 유형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논의 끝에 다문화 가족 여부만을 묻기로 했습니다. 컨텐츠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내용을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기의 생애 주기별 각종 지원,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영양관리 서비스,
임신기의 정보, 원령별 아기의 성장 발달 정보로 분류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기의 생애 주기별 각종 지원을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임신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각종 검사와 예방주사, 영양, 생활습관, 운동 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난임 관련입니다. 요즘은 결혼 연령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 첫 임신도 굉장히 늦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원하는 시기에 바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난임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임신기에는 임신검사, 출산 예정일, 표준 모자 보건수첩, 엽산제와 철분제,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출산 및 산후기에는 출산 후의 관리 정보,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고위험 임산부 관리, 산후 우울증 상담, 출산 지원금 및 산후 조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출산 휴가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포함됩니다. 육아기는 출생일부터 생후 1년까지입니다. 부모 교육 및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최근 수요를 굉장히 많이 창출시키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영양관리 서비스는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와 영양플러스 프로그램, 영양관리 사업, 다문화 가족 영양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임신기의 정보는 보통 임신 초기, 임신 중기, 임신 후기로 제공됩니다. 원령별 아기의 성장 발달 정보는 두 달씩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1, 2개월부터 생후 11, 12개월까지 6단계로 제공합니다. 앱 개발은 인프루트에서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구성을 보면 먼저 시스템 환경 구성입니다. 운영 체제와 웹 환경, 기타 서버 환경, 앱 개발 환경, SDK 버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구성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UI의 전체적인 구조는 오버레이어, 누적 구조를 선택해서 UI의 이동과 변화를 최소화하여 목록을 보다가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목록으로 돌아올 경우에 조회하던 목록의 스크롤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컨텐츠의 항목이 복수일 경우에 또 다른 목록 페이지를 두지 않고 상단 타이틀에 슬라이드 구조를 두어서 복수의 항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컨텐츠의 출처, 대상, 필수 여부 등에 대한 구분은 색상이 구분된 버튼과 아이콘으로 처리해서 목록, 최종 컨텐츠를 어디에서나 한눈에 구분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운영 환경 구성은 접근 영역에 대한 분리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각 담당 영역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향후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에 유리하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API 사용 시에 설정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API의 역할 분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조화시켰습니다. 운영 환경 구성도를 보시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접근할 수 있고 PC 웹 역시 접근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모드는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며 개인 정보, 맞춤형 정보와 필수 정보는 푸시 알림으로 제공됩니다. 모든 정보는 DB에 수록이 됩니다. 앱 설치 화면에는 로고와 함께 보이는 앱 소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아기와 엄마에게 필요한 육아 정보와 지원 정책 및 영양 정보를 확인하세요. 아기 정보를 등록하면 우리 아기에게 딱 맞는 육아 정보를, 지원 정책 정보를 통한 알뜰한 육아를, 영양 정보로 지키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이라고 우리의 앱을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 앱에 들어가면 하남 아가랑 초기 화면이 뜹니다. 왼쪽의 화면이 먼저 잠깐 뜬 다음에 바로 등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맞춤형 정보를 위해서 제가 먼저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용자가 현재 임신 6개월인 경우입니다. 등록 엄마 버튼을 누르고 엄마 정보를 클릭하면 이렇게 엄마 정보를 등록하게 나옵니다. 사용자 등록하시면 맞춤형 정보가 제공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뜨면
이름, 휴대전화, 생년월일, 출산 예정일, 다문화 여부를 체크하고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를 하시면 등록이 되고 바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초기 화면에서 임신 육아 정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6개월인 엄마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차의 태아의 특성과 임신 6개월의 엄마의 신체적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 이전 단계를 보고 싶으면 이전 화면으로, 다음 단계를 보고 싶으면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구상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의 삶과 젠더에 대한 고찰을 하고 사업을 구상하여서 결과물을 도출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개념 구조망은 성창모 박사님께서 에필로그에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융합을 통한 설계를 삶의 질의 균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돌봄 프레임에서 바라본 원칙을 세종시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 일상을 젠더적 렌즈로 고찰하고 물리적 차원의 지원과 디자인한 것을 검토했습니다. 관심 영역을 좁혀서 임신, 출산, 양육 가족을 위한 젠더 관점의 스마트 시티를 구상을 하는데 젠더와 연령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가 행복한 스마트 도시 하남시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 활용의 효율 극대화, 맞춤형 앱 개발을 했습니다. 하남 아가랑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했습니다만은 젠더혁신센터에서 발간한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스마트 시티 중에서 6장,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일일이 주석을 달지 못한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스마트 시티 사업 사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책 한 권의 내용을 저희가 1시간에 소개해 드리려니까 많은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중간에 약간 그 기술적인 그 트랜스퍼, 그 음성, 그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연됐지만, 저희에게 그 사전에 그 질문 해주신 등록자들께서 계셔서요. 그것을 좀, 거기에 대한 저희 그 토론, 발표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그 두 가지가 좀 연관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초등학생 때까지는 좀 제도적으로 돌봄을 해결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출산 장려 정책과 육아에 대해서 어떤 젠더 관점에서의 정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좀 연관된 것 같아서, 그 옥선아 교수님께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옥 선생님, 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크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자식을 낳으면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까지 법적으로 돌봄을 책임진다면 출산율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돌봄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은 엄마의 경력 유지, 단절, 재취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돌봄에만 초점을 맞춘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출산 장려 정책과 육아 관련 젠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궁금합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젠더 정책을 얘기할 때는 남녀가 함께 고려되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경우인데요.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적 측면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남녀가 공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남녀가 공히 받아들이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또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육아휴직 같은 거, 아기를 낳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공기관에서는 대부분
수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를 낳은 엄마한테 휴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빠가 육아휴직을 낸다라고 하면 공기관에서조차도 약간 갸우뚱하면서 앞으로 과연 당신의 그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그 질문들을 하고 한다고 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공기업이 아닌, 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추가적인 그런 그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부 정책이 정책으로만 젠더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 있어서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징벌적인 그런 보완보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정책이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육아시설과 타가시설에서 ICT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석진 교수님, 이선영 교수님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시설이나 타각시설에 아직 ICT가 도입됐다는 부분은 아직 제가 충분한 사례를 못 찾았고요. 아까 발표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들의 온라인 신고, 또 거기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서비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지금 자료가 공유되고 있을 텐데요. 네네. 그간의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또 임산부 신고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고, 전제 이런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아동 분야에서 특정한 시설에 ICT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기 징후의 아동들을 식별하고 그 아동들에게 선제적으로 특정한 지원 서비스를 추천한다든지, 또 혹시나 위기 아동들이 학대당하고 있지 않은가는 학대당하는가 하는 가능성을 확인해서 그 학대로부터 학대 신고를 하는 그런 지자체 서비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이미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아동들의 또는 한 가구의 현재 상황과 다양한 복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복지 정보들을 융합해서 또 결합해서 예를 들면 아동 특화 정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런 사회보장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어떤 아동들이 현재 위기 징후에 있는지, 또 그러니까 위기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또는 징후로 보이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또는 사회복지사께서 직접 그 아동들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연계하고 대상을 예측한 다음에 방문을 확인하고 또 계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후에도 어려우면 겪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들이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년 3월부터 19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총 6차례의 점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연계해준다든지 또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어서 신고가 있었던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돌봄을 정부가 지원하고 또 한 차원 높은 또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선환 교수님 다른 코멘트 더 있으실까요? 저는 뭐 네네. 예, 아니, 저 시설 관련 부분이라서 여기 하셔서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그 댓글에서 실시간 그 코멘트 중에 그 강선미 교수님, 그 AI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모두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것으로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이거 뭐 저희가 문제를 그렇게 인지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혹시 또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전기 자동차를 사서 쓰고 있다 보니까 자율 주차 기능이 있어요. 네네. 굉장히 겁이 날 정도로 제가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이제 재미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학습된 거는 그 주차 라인이 클리어하게 되어 있는 정말 명확한 곳에서만 했던 버릇이 있던 차여서, 제가 좀 이게 조금 이렇게 벗겨져 있고 이런데도 그냥 무심코 눌렀더니, 이게 제가 차가 기스가 날까봐 오히려 더 걱정이 될 정도의 그렇게 말펑션 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식으로까지 이것이 진화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큰 거고요. 지금, 고학력 여성들이 자율주행차를 두려워한다. 이거 요새 뭐 테슬라 뭐 어떻게 했다 사고 났다 이런 거 언론에서 보면서 이제 겁이 날 것 같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차가 도로에 무법자로 돌아다니는 것을 우려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돌봄의 주체로서 볼 때는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은 지하철, 저 분당선 같은 경우에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타잖아요. 그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루트를 자기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탑니다. 저는 그래서 돌봄이라는 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길가에 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진화돼야 되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 쪽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무지, 우리가 아는 그 무지에서 차를 개발했는데 셔틀버스예요. 그거는 할머니들이 장에 왔다 갔다 할 때 쉽게 탈 수 있도록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지금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마을버스 같은 게 드라이버리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루트로 다니면서 그럴 때는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홍보되고, 어디까지 되고 어디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인식을 같이 하는 수준으로 좀 교육도 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네. 사실 생활에 굉장히 큰 변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많은,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는 굉장히 흥미로우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의 그 포럼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고요. 또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등하교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근무 시간과 그런 걸 맞춰야 된다, 뭐 세금 관련 이런 코멘트들도 있으신데, 그런 것은 또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토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포럼을 마치기로 하겠고요.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연사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